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제 이름은 정영수, 올해 53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태어나 줄곧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대학교는 지방 공립대를 다녔고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지금 하는 일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선 직급이 차장입니다. 입사한 지는 29살부터였으니 어느덧 25회가 흘렀네요. 출근은 새벽 6시에 하고 퇴근은 8시쯤, 점심은 대부분 구내식당,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휴일엔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습니다. 요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유일한 반찬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들으면 서글프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익숙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직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견보험회사 총무팀 소속의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 보통은 뭔가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포장되곤 하죠. 돈 잘 벌고 자식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상징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저 가족은 있으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해외 유학을 감당한다는 것은 버티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갈고 삶을 깎아나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린 유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중견보험사 총무팀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세전 연봉이 5,200만 원 정도였고 세후로 치면 월 370에서 380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월세 내고 부모님께 용돈 조금 드리고 내 교통비와 식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수진이는 12회 전 딸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랑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고 우리 부부 사이도 그때 이미 그리 단단하진 않았거든요.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캐나다로 딸의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딸아이의 유학을 선택했냐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막상 자식을 가져보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이 용감해지더군요. 딸아이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는 걸 몹시 두려워했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리고 여린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저 아내는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서연이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좀 내성적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죠. 그런 성격이 또래들과 어울리는데 장애가 되었는지 아이가 교실에서 점점 고립됐던 겁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스스로 잘 적응하기를 바랬지만 서연이가 점점 더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특성과 개성이 있는데 내 딸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못한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서연이 우리 딸 정신과 상담 받고서도 밤에 혼자 잠을 잘 못 자고 손톱을 피가 나게 뜯고 결국엔 학교 앞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을 땐 아이에게 더 이상 강요를 하는 것은 못할 짓이다 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 공부보단 아이가 먼저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자식이 뭔지 서연이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경제적인 두려움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가 자신을 찾길 바랐습니다. 처음엔 아내만 동행하고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장에 돈을 벌어서 유학 비용을 대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의 유학은 저보다 더 제 아내 수진이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감당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거의 생존하느냐 마느냐였어요. 매달 환전해서 보내는 생활비는 약 400만 원.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 형편에 비하면 맥시멈이었죠. 부족한 돈이었지만 제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었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송금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애초부터 각오하고 유학을 떠났기에 아내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서 저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돈만 생기면 아내에게 송금했어요. 딸을 위한 일이니 그만의 값어치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유학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가진 거 다 끌어모아도 부족해서 저는 그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뛰었습니다. 남들 퇴근하는 저녁이면 저는 야간 인력시장으로 가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섰고 주말이면 고물상에서 철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몸을 갈아놓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연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밝게 자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학비 따로, 학원비 따로,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월급은 캐나다로 이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을 찾았어요. 정확히는 퇴근 후 회사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매대 정리 알바였어요. 정 차장님, 진짜 거기까지 해요? 후배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드값은 매달 200만 원 이상 밀렸고 집 전세 보증금 이자로만 연 300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도 줄였습니다. 자그마한 빌라로 옮겼어요. 혼자 사는데 제 몸 하나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라면이 주식이 됐고 2년째 옷 한 벌 안 샀고 3년째 치과 못 갔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잇몸연증 3단계 진단받았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정신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딸이 옆에서 아빠 오늘 미술학원에서 나 1등 했어. 그러면 웃으면서 칭찬은 해주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술학원비는 내가 다음 달 카드 리버블링으로 돌렸는데 그 생각에 자꾸 뇌를 콕콕 찔렀죠. 아내는 자기가 청소일을 하는 걸 딸에게 들키기 싫어서 항상 깨끗하게 화장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도 손에 고무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방금 마트 다녀왔어 하더군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을 고맙게 듣는 날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 그러다 진짜 쓰러진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럴 때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이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여. 그게 전부야. 처음 몇 년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화상통화 속에서 커가는 딸의 얼굴을 보며 버틸 수 있었죠. 아내와 딸이 캐나다로 떠난 지 벌써 12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익숙해진 화면 속으로만 만나는 가족이었죠. 이젠 카메라 각도나 말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챌 정도가 됐습니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대학교 졸업이야. 서연이가 화면 속에서 웃으며 졸업 가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훌쩍 자라있더군요. 그래,
축하해 우리 딸. 아빠가 진짜 가서 꼭 안아주고 싶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12회를 참았는데 그날따라 못 참겠더군요. 적어도 딸아이의 대학교 졸업식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딸은 오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늘상 저는 한국에 있는 아빠였고 돈 보내주는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는 것에 지치기도 했고요. 비행기값이 아까워서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 가족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아내와 딸아이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알리지 않고 가면 그 기쁨도 배가 되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맞아주는 아내와 딸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3박 4일짜리 휴가밖에 낼 수가 없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모처럼 캐나다로 가는데 최소한 일주일은 휴가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조차 기쁘더군요. 가족을 볼 생각에 말입니다. 가서 딸아이 품에 안겨 아빠 왔다 하고 말하는 순간을요. 캐나다행 비행기 안에서는 그림 같은 행복한 상상만 가득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뛰어나오는 장면, 아내가 놀라서 웃는 얼굴, 딸이 좋아하던 과자며 아내와 딸이 잘 쓸 것만 같은 화장품을 챙겨간 게 좀 촌스럽긴 해도 설렘에 들떴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아빠의 내가 서프라이즈로 짠 하고 나타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캐나다 밴쿠버는 처음이라서 낯설기도 하지만 아내와 딸아이가 사는 집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길을 익혔기에 찾아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집 앞에 서서 주소를 확인 후 배를 눌렀을 때 그 가슴 두근거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나올까, 딸아이가 나올까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웬 백인 남자가 자기 집인 양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핸드폰 번역 기능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이 주소가 맞나요? 안수진 씨가 여기 살지 않나요? 네, 수진이요? 지금 이사 간 지 한참 됐는데. 낯선 백인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주소가 맞나요? 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예전엔 살았는데 벌써 2년 전에 이사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소는 몇 달 전에 서연이한테 직접 들은 거였는데 급히 전화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나 캐나다에 왔어. 여기 밴쿠버야. 빨리 전화 줘. 딸도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둘 다 문자도 못 받다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말 못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었어요. 피말리는 시간이 억만금처럼 지나갔습니다. 겨우 이틀 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 씨, 연락도 안 주고 무작정 오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이젠 우리 안 돼요. 난 서연이랑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요. 굳이 찾아와서 확인하지도 않아도 될 일인데 정말 미안해요. 그냥 돌아가. 서연 아빠, 한국에 돌아가서 서로 통화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통화를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말더라고요. 꼭지가 획 도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문장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했다는 말, 이 무슨 의미인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머나먼 한국에서 이렇게 큰 맘을 먹고 찾아왔는데 아내와 딸의 반응이 영 달갑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서연이 아빠, 미안하지만 그냥 돌아가죠. 우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찾지 말고 그냥 가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요? 제가 완전히 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1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붙여왔던 내게 돌아가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얼굴 한 번도 안 뼈쳐주고 돌아가라니. 무작정 연락을 끊어버리는 아내와 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새로 시작했다는 말. 그 말은 내가 있는 삶엔 더 이상 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감히 누구 맘대로? 내가 끝내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새로 시작했다는 말인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아내가 그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물러나면 내가 사람이 아닌 거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새로 시작해? 어린 반푼업치도 없어.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 돈을 차곡차곡 받아 챙겼으면서 새로 시작했다고? 간혹 부부가 자식들 유학 때문에 피치 못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피차 바람이 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내 뼈를 갈아놓은 12년은 뭐였단 말인가. 아닐 거야. 아니길 바라야지. 지인의 도움으로 새 주소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봤습니다.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걷는 한 남자. 그 곁에 다정히 붙어 웃는 아내. 그 모습은 내가 20년 전 꿈꿨던 행복한 가족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아내와 딸의 앞에 막아서자 마치 내가 저승사자라도 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서연 아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얘기해. 서연이는 아빠를 오래간만에 보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생뚱맞게 왜 온 거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아빠에게 무덤덤했습니다. 참 억울하더라고요. 오히려 함께 있던 그 남자를 친아빠인 나보다 더 친근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서럽던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나 몰래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서연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룬 모습이었어요. 내가 보내는 돈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인간이란 환멸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다가가자 그 남자가 나를 저지하더군요. 마치 내가 불량배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남자는 딱 봐도 캐나다 사람이었고 덩치도 나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는 내게 몸으로 밀어붙이자 화가 나서 그놈의 급소를 니킥 해버렸죠. 어디까지나 그놈이 먼저 내 몸에 터치를 했으니 저는 잘못이 없어요. 바로 나가 떨어지더군요. 몸은 짐승남인데 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아내와 딸아이 앞에서 몰골이 말이 아니더이다. 그래도 아내와 딸아이가 나보다 더 그 남자를 걱정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그 먼 길을 왔나 싶었어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현장 실 상황을 보지 않았다면 아내는 나를 계속 속이면서 내 희생으로 먹고 살았겠죠. 그래, 오기를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말이 좋지. 12년이야. 자기만 혼자서 고생한 줄 알면 큰 오산이야. 당신이 보내준 돈이 어디 간에 기별이나 가는 줄 알아? 다른 남자들은 돈도 잘 벌어다 줘서 처자식이 편하게 유학생활을 하도록 한다더라.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여기서 안 해본 일이 없잖아. 당신만 고생한 것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당신도 12년 동안 혼자서 지내면서 여자를 안 만났겠어?
그랬다면 거짓말이겠지. 이 사람은 제임스야. 당신보다 더 자상하고 무엇보다 우리 서연이한테 큰 힘이 돼주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고 그냥 가줘. 당신이 서연이를 왜 한다면 그냥 조용히 우리를 내버려둬. 네가 이렇게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린 줄도 모르고 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당신과 서연이에게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에 얼마나 설레는 줄 알기나 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속이고 딴 남자와 동거를 하니? 그건 미안해. 도저히 당신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당신이나 나나 오랜 세월 동안 각자 익숙한 생활에 잘 적응하리라 믿었어. 그만큼 오래 떨어져 있었으면 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는 나와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난 지금 이 남자와 행복해. 서연이도 새아빠를 좋아해. 당신은 당신대로 살 길 찾아. 아내가 이 정도로 변한 걸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뺨이라도 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테지만 그러기도 싫었고 그냥 딱 정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에게 12년을 바친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만일에 내가 안 왔다면 저는 처자식에게 돈을 보내려고 오늘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말해줬습니다. 네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너를 믿고 유학을 보냈는데 나를 배신한 건 꼭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내가 서연이 때문에 너를 그냥 놔두고 간다만 다시는 네 면상을 안 봤으면 좋겠다. 구역질 난다. 아무쪼록 서연이는 이제 다 컸으니까 나도 아빠 노릇은 다 한 거고 나도 네 면상은 평생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며 슬픈 마음을 안고 캐나다를 떠나왔습니다. 드디어 나도 유학비용 송금의 쇠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생활비 송금은 멈췄고 매달 밀리던 카드값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고 주말엔 근처 산책을 다닙니다. 심지어 요즘엔 치과 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몸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저를 위해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의 연락은 여전히 없습니다.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데 제게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딸아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물론이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나 없이 놓는다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는지, 왜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예전 애틋함이 사라졌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작은 모텔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엔 절대 입에 되지 않던 위스키 한 병. 울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몸이 얼얼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날 회사는 평소처럼 평온했고 제 책상엔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나 없이도 웃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12년 동안 내가 아내와 딸아이를 위해서 껍데기로 살았구나 싶어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희생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어도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준비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 지었어요. 이젠 아내와는 남이 되었습니다. 홀가분하게 저는 혼자입니다. 12년 동안에 혼자였는데 지금도 혼자. 별다를 게 없지만 가족이 없이 혼자라는 건 참 마음이 쓸쓸하더군요. 그래도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딸아이의 연락은 없습니다. 아내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내가 꿈꾸던 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새로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 집중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정말 소중한 걸 붙들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들이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그걸로 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